반갑습니다. 저는 밉상, 진상, 오만상인 시댁 식구들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배우자의 가족들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 웃음이 필요한 분들, 속 시원한 쾌감을 원하는 분들은 제 사연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는 시댁 식구들이 어떤 분들인지 잘 몰랐습니다. 아니, 친절하고 좋은 분들인 줄 알았어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람들이니 결혼해도 크게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로 시부모님과 시누이, 시동생이 있었는데 네 사람은 한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결혼을 일찍 하셔서 아직 환갑이 되지 않은 젊은 분들이었고 아가씨와 도련님도 창창한 20대였습니다. 다들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모두 무직이라고 하더군요. 남편과 신혼을 꾸리자마자 시댁 식구 네 사람에게 용돈을 입금한 것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아버님, 어머님께 따로 용돈 붙여드리고 아가씨랑 도련님한테도 이렇게 큰 돈을 보내준 거야? 크긴 뭐가 커. 그럼 이게 적은 돈이란 말이야? 가족들한테 왜 돈을 다 넣어드린 거야? 우리 식구들 다들 직업이 없어. 집에서 놀아. 뭐? 네 사람 모두? 아가씨는 승무원이잖아. 도련님은 엔지니어라고 했고 어머님, 아버님도 직장 다니신다며. 그게 실은 다 논다고 하면 당신이 얕볼 수도 있다고 해서 식구들이 일을 다니는 걸로 말했어. 부모님은 장사하다가 망해서 집에서 5년 넘게 쉬고 계시고 여동생은 승무원이 되려고 학원 다녔는데 잘 안 됐어. 그래서 다른 거 준비하는 중이래. 막내는 엔지니어 된다고 기술학교 나왔는데 적성에 안 맞는다고 때려치운 지 오래됐어. 남편 식구들이 모두 백수라는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는데 그것보다 거짓말한 것이 더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잡고 결혼 전부터 거짓말을 늘어놨냐고 더 숨기거나 거짓말한 게 있으면 다 말해보라고 했답니다. 그이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사업자 등록증과 회사 통장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회사는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다시 한 번 더 가서 확실하게 직원들이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걸 듣고 왔답니다. 신혼 한 달 만에 시댁 식구들이 거짓말한 것에 대해 화가 났지만 다들 어린애도 아니니 알아서 일자리 잡겠거니 생각했고 남편이 생활비와 용돈을 주는 걸 못하게 했습니다. 시누이와 시동생에게는 10원 한 장 붙여주지 말라고 못을 박아뒀고 시부모님만 생활비를 전달해 주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잘 알아듣고 실행했는데 불만을 가진 아가씨와 도련님이 저희 집에 바로 찾아왔답니다. 새언니가 우리 오빠한테 돈 붙이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형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우리 형이 동생들 챙긴다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해요? 두 사람이 큰 소리치길래 저도 말이 곱게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가씨, 도련님, 두 분 사지 멀쩡하고 건강하다 못해 기력도 좋네요. 나한테 소리 지를 힘을 일자리 구해서 쓰도록 해봐요. 눈만 좀 낮추면 갈 데는 사방에 널려 있다고요. 두 사람 모두 20대 후반 아닌가요? 그 나이 먹고 제 남편한테 용돈 받아가며 생활할 땐 아닌 것 같은데? 놀지 말고 일하라고 일렀더니 아가씨가 버럭하더군요. 새언니, 우리 노는 거 아니거든요? 취업 준비 중이라고요. 취업 준비생 모르세요? 스펙 키우는 중이라 학원도 다녀야 하고 자격증도 따야 한다고요. 오빠가 지원을 해줘야 나중에 취직을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아가씨 취업 준비한다는 사람이 명품을 입고 다녀요? 그것도 제 남편이 준 돈으로 산 거죠? 도련님도 신발 보니까 한정품이던데. 학원비가 아니라 두 분 치장하는데 돈 쓰는 것 같아요. 또 아니라고 변명하시겠다면 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알바해서 학원비 벌라고요. 제 남편이 사업한다지만 버는 돈은 그리 많지도 않아요. 월급쟁이랑 별반 다를 게 없다고요. 한심하게 남편 돈 축내지 말라고 돌려 말했더니 아가씨와 도련님이 입을 삐죽거리기만 할 뿐 대답하지 못하더라고요. 제 남편이 사업을 하긴 하지만 영업직인 저보다 돈을 못 벌었어요. 아무튼 아가씨와 도련님이 다시는 돈 이야기를 못하도록 확실하게 경고했더니 반발하지 못하고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시댁과의 돈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습니다. 시부모님께 생활비를 지원해드리는 것도 줄이고 싶었지만 며느리 입장이니 당분간은 남편이 입금했던 그대로 금액을 드리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아가씨와 도련님이 다녀가고 얼마 뒤에 시부모님이 오셨어요. 저에게 왜 남편 돈을 마음대로 못 쓰게 하느냐고 훈계를 하러 말이죠. 며느라, 너 우리 딸이랑 막내한테 한 푼도 주지 말라고 했다며? 네, 어머님. 아가씨랑 도련님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용돈을 받아야 해요. 취업 준비는 알바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했고 여느 집안의 자녀들 다 그렇게 살아요. 남들이 그렇게 산다고 우리 애들도 그래야 하는 법이 있냐? 우리 큰아들이 능력이 있어서 지원해주겠다는데 네가 그걸 왜 막아? 당장 우리 애들한테 입금해. 네? 어머님, 이제야 알겠네요. 남편 동생들이 왜 그렇게 당당하게 돈을 달라고 하는지 말이에요. 어머님부터 이렇게 나오시니 그대로 닮아버린 거잖아요. 어머님, 자식을 다 키워놓으셨는데 왜 아직도 감싸들고 그러세요? 사회 나가서 고생도 해보고 돈 버는 게 힘든 걸 깨우치고 절약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죠. 게다가 아가씨랑 도련님은 겉멋만 들어선 돈만 생겼다 하면 치장하는 데만 돈을 쓴다고요. 어머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그게 뭐가 어때서 그러냐? 내 큰아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 말에 저는 뼈 때리는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저보다 못 벌어요. 제가 좀 잘 벌긴 해도 월급쟁인데 남편 순수익이 저보다 적다고요. 저희 부부 미래를 생각해서 절약하고 돈을 모아야죠. 이유가 그거냐? 너보다 내 아들이 못 버니까 네가 더 잘났다는 소리 하고 싶은 거였냐? 며느리 하나 들어온 게 잘난 척이 아주 심한 게 와서 시부모 면박이나 주고 있네. 아주 웃기게 돌아가는 세상이야. 저는 현실을 말씀드린 건데 저의 잘난 척으로 대화를 마무리하시더라고요. 진이 빠져서 그냥 저희가 하기로 한 대로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은 불만이 가득한 채로 떠나셨고요. 그나마 남편이 제 말을 들어주고 행동하니 뒤에서 몰래 시댁 동생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아 다행이었습니다. 잠시 저의 일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수입 가구와 조명 같은 것들을 영업하는데 일이 잘 풀려서 거래하는 사장님들과 계속해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매달 유지되었습니다. 그래도 발로 뛰어서 계속 추가로 거래처를 찾아다녔답니다. 영업은 발로 뛰는 것이 제 일이라는 저의 다짐은 항상 잘 통했습니다. 그러다 한 가구점에 들어갔는데 낯익은 분이 사장님으로 계셨어요. 인사를 드리며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답니다. 색시가 날 알아보나 보네. 사장님, 저희 어디서 봤죠? 그게 어디더라? 기억이 날 듯 말 듯하네요. 이거 좀 서운한데? 우리 조카 결혼식에서 봤잖아. 저희 남편의 이모님이시죠? 세상에, 이런 우연이. 영업하러 간 가구점의 사장님이 시어머니의 여동생이자 남편의 이모님이었습니다. 저는 결혼식장에서 한 번 본 게 전부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친척이니 매우 반갑게 안부를 여쭙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조카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일을 했었구나. 힘들게 직접 발로 뛰어다니는 거야? 네, 이모님. 한 푼이라도 더 벌려면 이렇게 뛰어다녀야죠. 그래, 그런 마음가짐이면 못할 게 없지. 나도 젊어서는 자기처럼 살았어. 그래서 사업가로 오래 일하고 있잖아. 이전에는 인테리어 사무실을 찾게 했었는데 가구에 관심이 가기 시작해서 이번에 바꿔버렸어. 우와, 제가 가구 영업하는 걸 어떻게 아시고 이 일을 선택하셨어요? 이모님, 저희 가구 들여주실 거죠? 넉살도 좋네. 그래, 안 될 게 뭐가 있어. 자기 영업 실적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실컷 들여놔. 감사해요, 이모님. 앞으로 자주 뵙게 되어 너무 기쁘네요. 이모님은 저를 많이 대견스러워 하셨는데 어쩌다가 남편과 결혼하게 됐냐고 물으셨습니다. 조카 며느리, 우리 언니 집안 사람들은 태생이 많이 게을러. 솔직히 말해서 우리 언니나 형부는 일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야. 장사할 때도 쉬고 싶을 땐 문 닫고 노는 사람들이었다고. 또 조카들은 그대로 언니를 닮아서 일도 안 하고 빈둥대지.
큰 조카는 그래도 뭐라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 집 둘째랑 셋째는 어릴 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 솔직하게 말해서 조카 며느리가 언니 집에 왜 시집을 간지 모르겠어. 이모님은 시어머니의 가족인데도 그렇게 흉을 보셨답니다. 시댁 식구들이 게으르고 나태해서 항상 걱정이고 불만이었다고 다 털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 식구들이 남편 돈을 받고 지내온 걸 말씀드리며 흉을 봤네요. 이모님은 다 이해가 된다면서 제가 힘든 결혼 생활을 한다며 가엾다고 하셨답니다. 조카 며느리, 큰 조카 제대로 잡아야 해. 그 녀석은 그나마 말귀를 알아들어 먹으니까 자네가 옆에서 계속 쪼아대면 완전히 자네 편으로 돌아설 거야. 안 그래도 아가씨랑 도련님 용돈은 끊었어요. 천만다행이죠. 지 엄마랑 아빠한테는 아직도 돈을 드리고 있고? 참나, 우리 언니는 나이도 아직 젊으면서 그러고 싶은지 몰라. 저도 사실 시부모님께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아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든 대출금도 갚고 돈을 모아야 하는데 말이에요. 내가 언니 한번 만나볼게. 말이 통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부끄러운 건 알라고 실컷 잔소리라도 해줄게. 내가 언니랑 형부 조카들한테 엄청 무서운 사람인 건 알지? 이모님, 그럼 제가 고저질한 사람이 되잖아요. 자네 이야기는 안 할게. 우리 언니가 평생 빈대처럼 살아서 안 봐도 비디오라고 하면 자네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을 거야. 이모님은 시댁 식구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날 가구를 여러 개 드리게 되어 실적도 올리게 됐고 속 시원한 대화를 하고 퇴근해서 기분 좋은 밤을 보냈답니다. 남편과 둘이 지내는 신혼생활은 여느 신혼부부처럼 좋았어요. 시댁 식구들 얼굴만 보지 않으면 그런대로 할만했습니다. 아가씨와 도련님이 취직도 하고 시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면 좋을 텐데 계속해서 제 남편 돈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그것만 좀 마음의 가시처럼 걸렸네요. 그러다 6개월 뒤 남편의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평범하게 유지를 하던 회사였는데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니 적자를 보게 되어서 사업을 끝내게 되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집에서 빈둥대기 시작했어요. 당신 아직도 집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한 달의 시간을 줬으면 이력서를 내고 면접 보기 바빠야 하는 거 아니니? 어떻게 한 달 내내 집에만 있어? 아이, 불러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렇지. 나도 취직하고 싶어.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 회사 들어가는 게 힘들면 알바라도 해. 뭐라도 하면서 취업 준비하라고. 제가 바가지를 긁었더니 남편은 그제야 알바를 찾더라고요. 어플로 일을 잡을 수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게 되었답니다. 출퇴근 버스도 다니고 일도 어렵지 않으니 잠시 하기에 딱 좋았습니다. 남편의 벌이가 없으니 시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지 못하자 시부모님은 저에게 생활비를 붙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저희 부모님께도 돈을 보내드리지 않고 있는데 말이죠. 제가 거절했더니 집에 찾아오셔서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예, 우리가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 아들이 못 도와주면 너라도 도와줘야지. 어머님, 제가 지금 이 신혼집 대출금을 갚고 있어요. 남편이랑 반반씩 갚고 있었는데 이젠 제가 혼자서 부담한다고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자식이 둘이나 더 있잖아요. 몇 번을 말해야 하냐? 둘째 셋째는 아직 취업준비생이라고. 알바는 못한대요? 일하면 어디가 부러지기라도 한대요? 그렇게 아가씨랑 도련님이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면 어머님 아버님도 몸을 움직여보세요. 제가 이런 말까지 하는 게 실례인 건 알지만 계속 집요하게 돈을 달라고 하시니 감정이 상해서 시부모님께 일을 해보라는 듯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바로 욕이 날라오더군요. 너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니? 어른한테 직접 돈 벌어서 살라는 말을 하라고 배웠냐? 네 애미애비는 자식을 그딴 식으로 가르쳐놓고 뭐하고 사니? 어머님, 저희 부모님도 일하세요. 환갑 훨씬 지나셨는데 아빠는 아파트 경비 일하시고 엄마는 건물 청소 일하세요. 구청 가면 다 일자리 연결해 준답니다. 이게 한마디를 지지 않냐? 그래, 더럽고 취소해서 네 돈 안 받는다. 됐냐? 내가 성격이 좋아서 이 정도로 끝내는 줄 알아? 다른 집 시어머니였으면 넌 당장 뺨따기 맞았을 거야. 모진 말을 한참 하시고 돈을 안 받겠다고 하시면서 떠나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시댁 생활비로 100만 원 이상을 매달 쓸 일은 없어서 다행이었네요. 남편이 물류센터에 일을 다니며 적응이 되었는지 회사 취직하는 것보다 그 일을 오래 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직업에 귀천도 없고 벌이가 얼마나 되든지 상관없으니 남편의 선택대로 열심히만 살자고 했습니다. 물론 대출금은 제가 더 많이 내야 하긴 하지만 아까워하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지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고 시댁 식구들이 단체로 찾아왔어요. 생활비가 없어서 돈을 받으러 오셨나 싶어 기운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씀은 생활비보다 더한 요구였습니다. 큰아들, 며느라, 우리 식구들이 장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의논하러 왔다. 어머님, 장사를 하시겠다고요? 요즘 자영업자들 줄줄이 망하는 게 눈에 선하게 보이는데 장사를 하시겠다고요? 아니, 너는 왜 이렇게 세상 보는 시선이 부정적이냐? 네가 우리 애들 취직하라고 잔소리에 댄 거 기억 안 나냐? 시부모한테도 돈 벌라고 한 거 까먹은 거야? 그래서 네 말대로 일을 하겠다는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초치는 소리를 하냐? 참 정남이 없다. 어머님, 장사하시다가 망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또 장사를 하시겠다고요? 아, 지난 이야기는 왜 꺼내고 난리니? 현재가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 넷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해보려고 이렇게 의논하러 왔잖아. 응원은 못해줄 망정 망한다는 소리만 씨부리네. 아이, 진짜 정이 없네.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알려드린 건데 화를 그렇게 내시고 의지가 굳은 것 같아 그냥 사과하고 응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우리 부부랑 둘째랑 막내가 가진 돈이 없다 보니 네가 좀 도와줘야겠다. 네? 저요? 어머님, 지금 저한테 하신 말씀이세요? 내가 지금 누굴 보고 말하고 있냐?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우리가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야. 무시가 아니라요. 아니, 어머님, 제 남편이 사업 문 닫고 물류센터 다니잖아요. 제가 이 신혼집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미래를 위해 적금도 들고 있어요. 빠듯하게 생활하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제가 도움을 드리겠어요. 야, 그렇게 꽉 막힌 소리 그만하고 잘 좀 들어봐. 너 요즘 마라탕이 유행하는 거 알지? 근데 내가 직접 만들어보니까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 내가 만든 걸 포장해 왔으니까 이거 맛 좀 봐라. 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직접 해오신 마라탕을 꺼내서 먹어보라고 하더군요. 제가 마라탕을 싫어해서 한 입 먹고 살짝 찡그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마라탕을 싫어해서요.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인 건 아시죠? 넌 마라탕도 못 먹니? 이 맛있는 걸 먹고 반응이 그 모양이야? 내가 만든 걸 먹은 사람들 대다수가 맛있다고 난리야. 장사해보라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도 장사를 하실 거죠? 말린다고 참는 거 아니시죠? 그렇다면 장사해보세요. 정말이냐? 그럼 네가 돈을 해줄 거야?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 살기에도 빠듯해요. 투자해드리는 건 어렵겠어요. 얘는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네가 돈을 해줘야 우리가 가게를 차릴 거 아니야. 마치 저에게 돈을 맡겨둔 사람처럼 난리더군요. 시아버지도 큰 소리로 해줄 건 해줘야지 않냐고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셨고 아가씨와 도련님도 제가 잘난 척이 심하니 어쩌니 하면서 비꼬면서 금방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선을 긋고 거절했답니다. 죄송해요. 100번을 부탁하셔도 안 됩니다. 돈도 없고요. 매달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나중엔 아이도 낳아서 키워야 해요. 아무리 뭐라 하셔도 돈은 못 해드립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지금 뭐 한 거야? 실컷 떠들고 마라탕까지 준비해왔는데 1시간 동안 뻘짓한 거냐? 그런 거야?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장사를 하시려면 미천은 네 분이 같이 벌면 되시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장사를 하겠다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처음부터 시작하세요. 아가씨랑 도련님 젊잖아요. 뭐라도 하실 수 있으니까 장사는 나중으로 미루세요. 됐다. 너 지금 우리한테 훈수 드는 거냐? 정말 네 친정에선 널 어떻게 가르친 거냐? 보면 볼수록 정남이가 떨어져서 얼굴 보기가 싫다. 그러더니 획 하고 돌아서서 나가셨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시댁을 담보로 대출받았고 부족한 건 2금융, 3금융으로 받아서 마라탕 가게를 비싸게 차렸습니다. 권리금을 억으로 내야 하는 자리를 골라 장사를 시작하셨답니다. 마라탕 유행이 시작되던 때라 장사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시댁 식구 4사람이 똘똘 뭉쳐서 일하는 걸 보니 장사를 시작한 걸 잘한 일인 것 같기도 했답니다. 가장 좋은 점은 돈 달라는 말을 안 하니까 속이 썩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느 주말에는 손님이 너무 많아서 저와 남편이 도와드리려고 가게에 나갔어요. 근데 저희 말고도 도와주러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모님! 이모님도 오셨어요? 조카 며느리, 가구점에서만 보다가 여기서 보니 반갑네. 언니가 하도 도와달라고 해서 왔어. 장사가 잘 되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참 신기한 일이야. 우리 언니가 이렇게 해내다니 믿기 어렵다니까. 인사는 이쯤 해두고 어서 일이나 돕자. 그날 오랜 시간을 도와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수고했다고 일당을 챙겨주시거나 그런 건 없었네요. 다들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인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저의 영업일에 차질이 생겼답니다. 수입되는 가구의 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거래하던 곳들이 거의 다 끊겨버렸어요. 이대로라면 미래를 볼 때 다른 일을 찾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이모님께서 같이 일을 해보자고 하셨어요. 가구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판매를 해보라고 하셔서 바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모님 감사해요. 저희 구원자십니다. 구원자는 무슨, 자기가 일을 잘하니까 스카우트한 거야. 앞으로 내가 자기 믿고 자리를 마음껏 비울 수 있으니 나도 좋은 거지. 네, 책임지고 열심히 할 테니 얼마든지 자리 비우세요, 이모님. 아니, 대표님. 직장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받을 수 있었어요. 가구를 많이 팔아서 인센티브를 그만큼 채웠답니다. 이모님은 제가 복덩이라면서 허구한 날 비싼 밥을 사주셨고 더 잘하라고 선물도 해주셨어요. 저는 다행히 위기를 넘겼는데 시댁 식구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마라탕이 시들해지면서 손님들이 반토막으로 줄어 문제였답니다. 계속 장사를 했다간 망할 위기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주제넘게 이쯤에서 장사를 접으라고 할 수는 없으니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 6개월이 더 지나고 나서야 월세까지 밀려가며 억지로 마라탕 가게를 운영하더라고요. 대출금을 다 갚으시고 또다시 대출을 받은 데다 이모님한테도 돈을 빌리셨대요. 이모님은 안 빌려주려고 거절하다가 하도 불쌍하게 굴어서 돈을 내어주셨답니다. 마라탕 가게에 한번 가봤더니 시부모님은 안 계시고 아가씨와 도련님 둘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라고요. 아가씨, 도련님, 장사는 잘 돼요? 새언니, 지금 가게 꼴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요? 장사가 잘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메뉴를 바꿔서 장사를 하든지 해야죠. 아니, 형수님, 인테리어가 마라탕집 컨셉으로 해놨는데 또 돈을 들여서 바꾸라고요? 그냥 가만히 좀 계세요. 저는 걱정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든 알아서 하겠지 하고 시댁 식구들 말대로 신경을 끄고 지냈습니다. 몇 달 뒤 신혼집 대출금을 모두 갚은 저는 남편과 이사를 계획했습니다. 그이는 물류센터가 적성에 잘 맞는다고 향후 10년은 그 일을 하겠다고 해서 저와 고정적인 수입이 계속 있을 테니 빚 없는 지금 순간에 아이를 가지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친정 부모님이 하시던 일을 그만두시고 시골로 내려가시겠다고 저희 부부를 찾아오셨습니다. 엄마, 아빠, 시골 가서 전원 생활을 하시겠다고? 그래, 우리 그만 일하고 시골 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살려고. 거기에 우리가 사둔 집도 있으니 내려가면 딱이지. 근데 말이야, 우리가 살던 집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너무 아깝더라. 그냥 너희 둘이 들어와서 살면 어떨까 싶어. 부모님 주택집에? 그래, 이 신혼집은 세를 주든지 하고 니들이 들어와서 살면 좋지 않겠어? 사실 저와 남편은 아파트보다 주택에서 살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에도 좋고 집도 훨씬 넓고 좋으니 부모님 제안이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받는 것보다 저희 신혼집을 팔아서 부모님께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아파트 팔아서 노후 자금으로 쓰셔. 우리가 주택에 들어가서 살게. 노후 자금은 됐어. 우리도 돈 벌어놨으니 충분하다.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공짜로 받는 건 아닌 것 같아. 여보, 당신도 나랑 생각이 같지?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말했어요. 결국 친정 부모님이 살던 주택집에서 저희 부부가 살기로 했고 신혼집을 팔아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부모님은 공기 좋고 물 좋은 고향으로 떠나셨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사를 막 끝내고 남편과 이세 준비에 여념이 없었는데 어느 날 시댁 식구들이 모두 찾아왔습니다. 아니, 넌 이사를 했으면 정식으로 초대해야 하는 거 아니냐? 어머님 장사하는데 바쁘실 것 같아 월말에나 초대하려고 했어요. 짐 정리도 덜 되기도 했고요. 참 핑계 좋네. 야, 우리 가게 닫기로 했다. 더는 빚을 갚을 길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아, 그렇게 되셨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돈 빌려주겠다는 말은 죽어도 안 하는구나. 너 참 못됐다. 죄송해요, 어머님. 근데 저희도 살아야죠. 빚은 어떻게 갚기로 하셨어요? 가게 팔면 권리금 받을 수는 있는 거죠? 권리금은 개뿔. 가게 보러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나와야 할 판이야. 작년에 가게 내놨는데 아무도 보러 오지 않았다고. 요즘 경기가 진짜 안 좋긴 한가 봐요. 뭐 그런 거지. 아무튼 이사는 축하한다. 집 좋네. 2층 집인데다 넓기도 하고 말이야. 너희 둘이 살기엔 너무 크지 않냐? 크긴 하지만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아주 좋을 거예요. 그래, 잘 살길 바란다. 그래도 기분 나쁜 말씀은 많이 안 하시고 가셨습니다. 얼마 뒤에 가게를 폐업한 시부모님과 아가씨와 도련님은 뭘 하시는지 말씀이 없었어요. 이모님께 듣자 하니 다시 백수로 돌아가 빈둥대는 것 같더라고요. 걱정이 되긴 하지만 제가 나서서 뭘 해드릴 순 없으니 가만히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끔찍한 전화를 받게 됐어요. 며느라 나다. 네, 어머님. 요즘 잘 지내세요? 잘 지낼 리가 있겠냐? 빚 못 갚아서 집을 넘겨야 할 판이야. 우리 이제 갈 곳이 없다. 정말요? 다른 일 하시면서 갚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예. 우리가 당장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받아주는 데가 없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구청에 가서 등록하고 일자리를... 됐다! 잔소리 들으려고 전화한 거 아니야. 대출금 갚으려면 노예로 몇 년을 살아야 하는데 그걸 해야겠니? 그냥 시원하게 집 넘겨버리고 다른 데 가서 살 거다. 어디요? 끔찍한 말에 저는 놀라서 자빠질 뻔했습니다. 너희 집! 네? 저희 집이요? 그래. 2층 집이고 우리가 들어가 살면 딱 좋지 않겠니? 생활비 낭비할 일도 없고 말이야. 어머님, 그건 좀... 왜? 또 거절하려고? 넌 어떻게 된 게 피도 눈물도 없냐? 네 집에서는 도대체 넌 어떻게 키워서 그 모양인 거야? 어머님, 저희 부모님 흉은 보지 말아주세요. 그게 기분 나쁘긴 하냐?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더니. 그래서 우리를 못 받아주겠다는 소리냐? 어머님,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이모님한테는 빚 갚으셨어요? 얘가 또 말을 돌리네. 여기서 내 동생 이야기가 왜 나와? 안 그래도 날마다 돈 갚으라고 독촉해서 죽을 맛이야. 집 팔아서 은행 빚은 갚았어도 동생 돈은 못 갚았단 말이야. 어머님, 사정이 정말 딱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 집에 들어와 지내시는 건 좀 그렇고 제가 월세 알아볼게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 지내실 작은 공간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대신 아가씨랑 도련님은 스스로 극복하라고 하세요. 뭐가 어째? 기어코 한다는 소리가 월세 살라고 하고 자식들은 길바닥에 내팽개치라는 소리냐? 진짜 너무하네. 너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제가 너무 차갑게 대해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기분 나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친정 부모님이 쓰던 집에 시댁 식구 넷을 들이는 건 말이 되지 않았어요.
시집살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 집에 오셔서 살겠다는데 어떻게 바로 네 하고 대답하고 드리겠습니까? 남편에게 말했더니 제 생각이 맞는 거라며 시댁 식구들이 월세를 가든지 하면 된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흘 뒤 늦잠을 자던 토요일 오전 9시에 너무 시끄러워서 잠에서 깼답니다. 남편에게 밖에 나가보도록 툭툭 건드렸어요. 여보,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좀 나가봐. 뭐지? 누가 이사 오나? 잠깐 나가볼게. 밖을 나간 남편은 한참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끄러운 소리는 그치지 않고 들려서 저도 일어나서 나가봤답니다. 그런데 시끄러운 소리는 바로 저희 대문 앞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사다리차가 사다리를 펴서 저희 집 2층에 대고 있더군요. 이게 뭐야? 우리 집에 왜 이삿짐차가 온 거야? 여보, 미안해. 우리 식구들이 보냈대. 뭐? 그럼 이게 다 시댁짐이라는 거야? 우리 집에 이사 오겠다고 차를 보낸 거야? 그럼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어디 계셔? 그게 말이야. 당신이 뭐라 할까봐 일단 짐부터 드리고 나서 며칠 뒤에 오신대.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허락도 없이 이삿짐 차를 보낸 겁니다. 사다리가 쭉 뻗치자 일하는 분들이 묻더라고요. 짐을 넣어도 되는 거냐고 말이죠.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진짜 복잡했습니다. 오갈 곳이 없다는 말이 떠올라서 거부하면 당장 갈 곳이 없으니 매정한 며느리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어떤 결정을 해도 존중하겠다며 대답을 기다렸어요. 이윽고 마음의 결정을 한 저는 이사를 허락했습니다. 짐 넣어주세요. 2층에 다 넣어주세요. 고마워 여보. 그리고 미안해. 됐어.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겠어. 내가 그냥 참을게. 짐이 다 들어가고 나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짐 잘 받았어요. 방금 끝났습니다. 너 화 안 난 거냐? 제가요? 왜요? 아니 네가 오지 말랬는데 억지로 짐부터 집어넣었잖니. 난 네가 열불나서 난리칠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조용하다. 오갈 곳 없는 분들을 제가 어떻게 내치겠어요. 어머님 언제 들어오실 거예요? 우리 4사람 잠깐 제주도 왔다. 다들 우울해서 큰맘 먹고 여행 왔다. 이삿짐을 보내고 태평하게 여행한다는 말에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조용한 말투로 잘 놀다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나고 시부모님과 아가씨, 도련님이 저희 집 앞에 오셨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오셔서 대문을 열어달라고 하셨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나가서 대문을 열어드리며 환영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아가씨, 도련님,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한 집에서 지내게 됐네요. 4사람은 제 미소를 보고 따라서 웃더군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냐, 웬일로 네가 자식답게 구는 건지 모르겠지만 환영해주니 고맙구나. 네, 어서 들어오세요. 근데 같이 살 가족이 한 분 더 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제 뒤에 있던 분을 소개하려고 몸을 옆으로 비켰습니다. 그러자 시댁 식구들이 넋을 잃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 언니? 형부, 조카들 반가워? 나 채권자로서 이 집에서 같이 지내기로 했어. 채무자 내시 내 돈 7천만 원을 다 갚을 때까지 옆에서 매일 독촉해줄게. 야 동생아, 너 여기에 들어와 살겠다고? 우리한테 돈 받겠다고 한 집에서 살자는 거야? 딱 보니까 언니네 식구들이 조카 며느리 집에 와서 빈둥대면서 밥이나 축 낼 것 같아서 내가 왔어. 나한테 차용증이 있는 거 알지? 돈 안 갚으면 확 고소해버릴 테니까 매달 열심히 갚도록 해. 나 바로 언니 옆방이니까 매일 얼굴 보면서 지내면 재밌겠다. 이모님이 말을 세게 하시고 귀찮도록 독촉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 인상이 바로 구겨졌습니다. 아가씨와 도련님은 도로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식구들을 꽉 잡고 집 안으로 모시고 들어왔답니다. 방에 들어가서 짐을 풀고 씻고 나온 시댁 식구들은 거실로 내려와 배고프다고 했어요. 그러자 이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채무자들, 내가 브리핑을 좀 할게. 원금 7천만 원을 다 갚을 때까지 내가 옆에서 닥달할 거야. 조카들은 당장 내일부터 나가서 일해. 형부도 밖에서 일하고요.
일자리 문제라면 내가 다 소개해 줄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널린 게 일자리거든. 언니는 두 가지 보기가 있어. 일자리 구해서 똑같이 빚을 갚든지 이 집 살림을 해서 가정부 월급을 받을지 결정하면 돼. 뭐야? 너 이러려고 여기 들어온 거야? 내가 채권자니까 여기에 있지. 내가 닥달하지 않으면 내 사람 내 돈 안 갚고 빈둥거리면서 살 거잖아. 내가 돈 빌려줄 때 아무 생각 없이 빌려줬을 것 같아?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내 돈 받을 거야. 됐거든? 우린 네 돈 나중에 한 방에 갚을 거야. 그러니까 일하라는 소리 하지 마. 그래? 그럼 마음대로 해봐. 누가 이기는지 보자고. 식사를 하러 내려왔다가 돈 갚으라는 말을 들으며 입맛이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이튿날 이모님이 늦잠 자는 식구들을 깨우겠다고 문을 발로 차서 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니, 형부, 내 돈 갚아! 난 돈 못 받아서 잠을 못 자는데 이 집 식구들은 두 다리 뻗고 잠만 잘 자네? 이거야 원? 억울해서 살겠나? 당장 일어나서 돈 갚아! 아이, 저 기집애가 진짜... 그만두지 못해? 깼구나. 그럼 옆방 가서 조카들 깨워야겠다. 조카들, 내 돈 안 갚고 잠이 오냐? 당장 일어나, 이 잡것들아! 이모님이 그렇게 난리치니 시댁 식구들이 씻고 1층으로 내려오더라고요. 이모님이 시키는 대로 저와 남편, 이모만 먹을 밥을 차렸습니다. 뭐냐? 니들만 입이야? 우리 밥은 어딨어? 언니,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나가서 돈 벌어와. 나한테 돈 갚으란 말이야. 진짜 이걸 확... 왜, 치려고? 그래, 쳐봐. 빌려준 돈에 깽값까지 받아보자. 어서 쳐봐. 시어머니는 혀를 차더니 다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시아버지와 아가씨, 도련님도 마찬가지고요. 이모님은 2층에 전기를 끊어버리자며 두꺼비 집을 열어서 전기를 차단해버렸어요. 그리고 물도 안 나오게 2층 수도를 잠가버렸답니다. 전 옆에서 가만히 구경만 했답니다. 시댁 식구들을 적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적에게 가장 무서운 적을 붙여줬으니 일이 잘 풀릴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에어컨 없이 방에서 지낸 식구들은 알아서 1층으로 내려오더군요. 그리곤 시어머니가 대표로 말했습니다. 자식집에 와서 편하게 지내려고 했더니 네가 방해를 하네? 그래, 좋다. 우리 일할게. 일해서 네 돈 갚을게, 이 기집애야. 이제 결정하셨어? 그럼 일자리 내가 소개해주는 곳으로 가. 형부랑 막내 조카는 내가 아는 가구 공장에 가서 일해. 거기가 페이가 좋아. 그리고 둘째 조카는 여자니까 특별히 편안한 곳으로 보내줄게. 아가씨가 영혼 없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어딘데요? 승무원이 꿈이랬지? 비슷한 직종인 간병인을 해봐. 그것도 고객을 편하게 모시는 일이니까 내가 소개해준 집으로 가면 돼. 뭐라고요? 간병인이요? 이모, 승무원이랑 간병인이랑 어떻게 비슷해요? 비슷하지. 시중 드는 건 똑같잖아. 아무튼 가서 열심히 일해라. 마지막으로 언니는 결정권을 줄게. 여기서 가정부로 일해서 빚을 깔래? 아니면 나가서 일할래? 난 살림할게.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집이 낫겠지. 그래. 그럼 내가 감독할 테니까 열심히 일해봐. 다들 대충 할 생각하지 마. 일자리에서 잘리면 내가 두고두고 괴롭혀줄 테니까 명심하라고. 자, 그럼 조카 며느리랑 큰 조카는 일하러 나가보고 언니는 청소랑 빨래부터 해. 형부랑 조카들은 내가 주소 찍어줄 테니까 가서 일하면 돼. 다들 해산. 이모님이 아주 확실하게 분담해 주시니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일하러 나간 시아버지와 2명의 동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왔어요. 일이 엄청 힘들다면서 다시는 못하겠다고 땡깡을 부렸답니다. 이봐 처제, 내 나이에 그런 힘든 일을 어떻게 계속해? 나 일 바꿔줘. 형부, 거기 형부 사수가 7순이에요. 형부 나이 59이면 아직 청년이라고요. 거기서 일하기 싫으면 이 집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무더위에 에어컨 없는 방에서 살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진짜 너무하네. 며느리 집에서 좀 편하게 쉬려고 했더니
처제가 와서 회방을 놔. 그럼 내 돈 갚든가요? 이모님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니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네 사람은 힘들어도 이모님이 시키는 대로 일하기로 했답니다. 이모님은 저에게 손에 물도 묻히지 말라면서 시어머니를 엄청 굴려 먹었고 쉬는 날에는 아가씨와 도련님을 부려먹었어요. 야, 니들이 여기서 제일 어려. 니들도 밥할 손 있으니까 형부는 가서 빨래 돌리고 널어요. 그리고 마당 청소도 하시고. 자자, 쉬는 날도 열심히 움직이세요. 조카 며느리가 월세를 안 받는 대신 여러분들이 쉬는 날도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저건 동생이 아니라 왼수야, 왼수. 그래, 그럼 여기서 나가. 길바닥에서 지내고 싶으면 얼마든지 나가라고. 아, 됐다. 그만해라.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관두자. 역시나 이기는 건 언제나 이모님이었습니다. 게으르게 지내려고 저희 집에 들어왔다가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면서 지내게 되니 아주 재밌더라고요. 특히 아가씨와 도련님은 이제야 사람 구실하고 사는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이모님께 빚을 갚는 모습을 보니 웃음이 절로 나왔답니다. 아가씨랑 도련님 대단해요. 이젠 스스로 돈도 벌 줄 아네요. 대견스럽습니다. 새언니 지금 우리 놀려요? 내가 어떻게 돈 번 줄 아세요? 할아버지 똥기저귀 갈고 목욕시키고 밥 먹여주면서 벌었다고요. 간병인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힘들게 번 돈일수록 쓰는 게 어렵죠. 앞으로는 절약하면서 돈도 모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빚 갚고 독립을 하겠죠? 제 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째려보긴 했지만 더 큰 소리는 치지 못하더라고요. 이모님이 노려보고 있으니 선을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7천만 원을 다 갚는데 걸린 기간은 1년이었어요. 다들 자기가 번 돈을 전부 다 갚지 못하고 일부씩 갚으니 그만큼 걸렸답니다. 시어머니는 월급 대신 몸으로 일하기로 했지만 이모님이 매달 조금씩 월급을 주셨답니다. 빚을 청산하는 날 이모님이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다들 수고했어. 형부, 언니, 조카들. 이제 내 빚을 다 갚았으니 자유야. 그리고 저도 말했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어요. 아버님, 어머님. 계속 여기서 사실 건가요? 뭐? 우리들은 저 악녀랑 같이 살라고? 됐다. 하루빨리 벗어나는 게 100번 낫다. 우리 부부는 원룸 들어갈 거다. 그리고 둘째, 셋째는 뭐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아가씨와 도련님한테 물었어요. 두 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계속 여기서 지내실 거면 제가 허락해 드릴게요. 새언니 미쳤어요? 이 집에서 산 1년이 지옥 같았는데 계속 살라고요? 차라리 고시원방이 낫겠어요. 아유, 아가씨 아쉽네요. 그럼 간병인은 계속 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미친 소리네요. 관두고 딴 데서 일하기로 했거든요. 핸드폰 판매점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요즘은 고시원도 잘 돼 있어서 살만하다네요. 이어서 도련님도 말하더군요. 전 가구 공장에서 계속 일할 거예요. 거기 숙소가 있어서 혼자 지낼 겁니다. 형수님, 다시는 이 집에 안 올 겁니다. 나중에 가족들이 만나도 밖에서 봐요. 이 집은 쳐다도 보기 싫다고요. 너무 아쉽네요. 다들 같이 살았으면 했는데. 그 말을 하자 다들 레이저를 쏘듯이 노려보더라고요. 아무튼 이모님 덕분에 1년 동안 제 몸고생 마음고생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이모님이 안 계셨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날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며칠 뒤 시부모님이 먼저 원룸으로 들어가셨고 아가씨와 도련님도 저희 집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모님도 나가시게 되었어요. 이모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이제부턴 가구점에서만 봐야겠네요. 나도 여기서 사는 거 질렸다. 맨날 식구들 닥달하고 갈고댔더니 진짜 성격 버린 것 같아. 죄송해요, 저 때문에. 시댁 식구들의 짐이 들어오는 날 이모님께 연락해서 울먹이면서 전화했더니 단번에 해결해 주시겠다며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진짜 감동이었고 큰 힘이 됐어요. 우리 조카 며느리가 고생하는 걸 내가 볼 수 있나. 게다가 내 부하 직원이잖아. 일할 때 기운을 못 쓰는 걸 볼 수 없으니 도와준 거지. 또 내 돈도 돌려받으려고 한 거니까 일석이조였어. 아무튼 1년 동안 재밌었어.
앞으로는 가구점에서만 얼굴 보자고. 네, 대표님. 그렇게 이모님까지 나가시고 남편과 둘이 넓은 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식구들이 나가니 좀 허전한 것 같았는데 곧 임신을 하게 되어서 시댁 식구들은 생각도 나지 않았답니다. 임신 중에도 가구점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고 10달 뒤에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4kg의 우량아를 낳느라 좀 고생했답니다.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조리원에서 퇴소하고 나서 가구점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자신이 직접 손자를 봐주시겠다고 저에게 일을 그만두지 말라고 했답니다. 며느라, 너 일 관두지 말고 계속해라. 내 동생이 널 엄청 예뻐하더라. 네가 없으면 가구점이 우중충해진다고 꼭 다녔으면 좋겠대. 어머님이 저희 아들을 봐주시려고요? 그래. 공짜로 봐주는 거 아니다. 내 동생이 수고비 챙겨준다고 해서 봐주는 거야. 그렇다고 돈 받은 만큼만 봐줄 건 아니다. 내 귀한 손주이니 누구보다 귀하게 키울 거야. 어머님 감사해요. 네 입에서 좋은 말 나오는 게 영 어색하다. 됐으니까 손자 나한테 주고 어서 가구점에 출근이나 해라. 오늘부터 일 나오라고 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잘 다녀올게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매일 출근하셔서 아들만 봐주시는 게 아니라 살림까지 봐주셨답니다. 그건 따로 수고비를 드리지 못하니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도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늦게까지 아이를 봐주셔서 자주 저희 집에서 주무셨는데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시고 묵묵히 일을 해주셨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많이 변하신 거였죠. 그리고 시아버지도 새롭게 경비 일을 시작하셨는데 월급 받으시면 자신의 손주 주겠다고 옷도 사주시고 장난감도 사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용돈도 주셨고요. 세아가, 이 시애비가 한심해서 부끄러웠지? 내가 미안했다. 아버님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 표정 보니까 내가 딱 맞췄구만. 아무튼 우리도 이젠 먹고 살만하니까 도움 필요하면 말해라. 그런 말을 시아버지께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정말 이모님이 큰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답니다. 아가씨와 도련님도 정신 차리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며 지냈고 가끔 놀러 왔어요. 아가씨는 만나는 남자가 생겨서 결혼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 악착같이 벌어서 모으겠다고 했고 도련님도 기술자가 되어서 보조가 아닌 직접 가구를 짜는 목수가 되겠노라 큰 다짐을 했답니다. 시댁 식구들의 아나무인이었던 순간부터 180도로 달라진 순간까지 세세히 적어봤네요. 지금 생각해보니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변했습니다. 이모님께 배운 것들이 많아서 재테크든 말하는 습관까지 올바르게 고쳤답니다. 배우자들의 가족들 때문에 속이 썩지 않은 분들이 계실까요? 아마 극소수일 거라 생각합니다. 제 사연으로 잠시나마 재미있고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면 정말 좋겠네요. 그럼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